새벽 2시 3분 모르도비아의 하늘이 갑자기 태양이라도 떠오른 듯 붉게 물든다. 경고도 방송도 없다. 단지 전기 모터의 거친 굉음 금속이 부딪히는 반향, 그리고 통제할 수 없이 번져가는 불의 벽뿐이다. 사이렌이 울리고 무전은 마비되며 연기 속에서는 공포와 명령이 뒤섞여 터져 나온다. 드론 하나가 급강하하고 또 다른 하나가 폭발한다. 공기는 불꽃과 파편으로 뒤덮인다. 지상에서는 아무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센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병사들은 그림자를 향해 사격한다. 그 밤은 혼돈과 정밀함이 뒤섞인 죽음의 교향곡으로 바뀐다. 매 초가 영원처럼 늘어나고 매번의 섬광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멀리서 들리던 미약한 윙윙거림이 이제 전쟁의 가장 치밀하고 파괴적인 작전 중 하나로 변하려 하고 있다. 숨을 죽여라. 왜냐하면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믿기 어려울 테니까. 지금부터 그 밤의 전모를 함께 확인해보자. 새벽 2시 03분 모르도비아. 공기는 너무 고요해서 길거리의 개들조차 숨을 멈춘 듯하다. 갑자기 금속성의 윙윙거림이 정적을 찢는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48대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른다. 목표는 단 하나. 아래에서는 세란스크 지뢰 공장이 잠들어 있다. 아니, 잠들어 있었다. 몇 초 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세워진다.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 KRA-4가 깨어나 공기를 태워버릴 듯한 에너지를 뿜어낸다. 500와트짜리 러시아식 오만함이 하늘을 가득 메운다. 모니터 속 GPS 신호가 하나둘 사라지고 운영자들은 미소 짓는다. 이걸로 끝이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 전쟁이 가르쳐준 진실이 있다면 러시아가 쉬워 라고 말하는 순간 우크라이나는 이미 BCD 플랜까지 준비해 두었다는 것이다. 그 시각 아무도 몰랐다. 잠든 공장이 곧 군사적 지진의 진앙이 될 거라는 걸. 모든 것은 그 작고 순진해 보이는 윙윙거림으로 시작됐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KRA-4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말로 한 게 아니었다. 소음으로 말했다. 전통적인 드론에게 그 소음은 얼굴에 엠파나다를 맞는 것과 같다. GPS 사라지고 좌표가 지워지며 위성항법은 예시하기가 된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기체들이 아니었다.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은 마치 두 개의 뇌를 심어준 것처럼 만들었다. 첫 번째가 잠들면 두 번째가 깨어나서 내가 맡을게 라고 말한다. 실제로는 덜 시적이고 더 자동 스위치에 가깝다. 위성 항법에서 비전 기반 항법으로 논리를 전환 카메라가 보는 것과 미리 로드된 지도를 비교하며 도로 강구비 심지어 수림선을 표지처럼 찾아낸다. 마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구름 밖 세상을 읽는 법을 배운 것 같다. 모니터에서는 GPS 선이 빨간색으로 깜박이던 화면 대신 지도와 매칭되는 영상들이 보인다. 여기 도로 하나, 저기 우회로 드론이 교통체증을 피하려는 자율주행차처럼 항로를 보정한다. 우리는 그 방법을 설명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이 작동한다고 말할 뿐이다. 위험한 건 시스템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적은 소리를 끈 줄 알지만 실제로는 단지 노래가 바뀌었을 뿐이고 우크라이나의 오케스트라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악기로 계속 연주하고 있다. 하늘은 두 박자로 갈라졌다. 아래에선 공장이 밤을 만끽하는 듯 평온하지만 위에선 계산된 발레가 펼쳐진다. 멀리서 44대의 기만용 드론이 대열을 이루며 몸을 던지고 눈과 기계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안무처럼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이것이 이른바 팬텀 쉬프트다. 한 무리가 올라가면 다른 무리가 내려오고 판처 조종사의 화면에는 마치 누군가가 레이더에 불꽃놀이를 켠 것처럼 목표물이 폭증한다. 조종석에서 숨소리는 박자기처럼 규칙적이고 화면의 표적수는 깜박인다. 그들은 수십 개를 추적할 수는 있어도 동시에 교전 가능한 목표는 단지 4개뿐이다. 그 작은 제한이 갑자기 거대하게 느껴진다. 밤하늘에
12발의 미사일이 빛을 그리며 발사된다. 첫 번째 발사가 완벽했다. 12발 12개의 표적이 연기와 불꽃으로 변했다. 조종사의 만족감은 로켓처럼 치솟고 확인 메시지들이 뜨며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화면 속엔 장난감처럼 보이는 것들이 떨어져 내리는데 맞다. 나무와 값싼 전자장비들일 뿐 정작 진짜 연극은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계는 제 역할을 한다. 명중은 정확하다. 하지만 기계가 못하는 것, 그것은 끝없이 쏘아대는 능력이다. 경보음이 울리고 재장전 시간이 흐른다. 27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늘어진다. 바로 이게 함정이다. 공격이 노리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또 다른 12발의 발사체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방어 측은 빌려온 승리를 다시 한번 축하한다. 24번의 요격 후 화면은 차갑게 깜박이며 메시지를 띄운다. 탄약 부족. 그 잠깐의 침묵, 그 1초의 정적이 계획자들이 황금처럼 기다리던 창이다. 마치 5분이 예열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처럼. 이 모든 것엔 씁쓸한 아이러니가 있다. 시스템이 너무나도 제 역할을 잘한 나머지 스스로의 효율성 때문에 속아 넘어간다. 그들은 축제를 벌이며 값싼 물건들을 격추했지만 다른 4대의 진짜 드론은 이미 공장 심장부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다. 전쟁에서는 가끔 불꽃놀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시간 싸움에서 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날 밤 시계는 공격자의 편을 들었다. 그 어떤 시계에도 표시되지 않는 카운트다운이 있었다. 단 60초. 누군가에게는 한 번의 눈 깜빡임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영원히 남는 것의 차이였다. 마지막 미사일이 하늘에서 사라지고 조종석의 확인등이 깜빡이던 순간 공기마저 숨을 멈췄다. 그건 운이 아니었다. 지도와 도청, 그리고 수많은 차가운 커피로 쌓아올린 인내였다. 키이우의 분석가들은 위성 사진만 본 게 아니었다. 주파수 호출 신호 근무, 교대 패턴까지 외워버렸다. 새벽 2시 교대가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언제나 놀라울 정도로 정시에 도착하는 그 보급 트럭의 전조등이 어떤 모양인지도 알고 있었다. 영화 같은 첩보전이 아니라 지루하지만 치밀한 노동의 결과였다. 주파수를 기록하고 호출을 태그하고 습관을 기다리는 것, 마치 경기 종료를 기다리듯이. 그래서 그 60초의 창이 열렸을 때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공격자들이 접근한 건 단 한 번의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 짧은 순간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힘을 가진 유일한 기회였다. 한편 책상 앞의 방어자는 안도했을 것이다. 시스템이 제 역할을 했다고 믿으면서. 그러나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미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었다. 여기에 섬세한 아이러니가 있다. 현대전은 더 크게 외치는 자가 아니라 더 정확히 세는 자가 이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차가운 밤 계산은 완벽했다. 방어자들이 화면을 정리하고 목록을 점검하는 동안 침입자들은 이미 그 1분의 침묵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다. 세 번째 방어선은 벽이라기보다 약속에 가까웠다. 절망과 적외선 감지기, 서류상으로는 어떤 침입자라도 바닥에 떨어뜨릴 만큼 완벽한 조합이었다. 절망은 일종의 산업용 거미줄처럼 작동했다. 프로펠러를 자르고 걸어버리고 모든 게 계획대로라면 폭발물을 창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터뜨리게 하는 장치였다. 한편 적외선 센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병 역할을 했다. 얼굴을 보는 카메라가 아니라 열을 느끼는 눈이다. 뜨거운 점이 시야를 가로지르면 경보가 울린다. 하지만 빛난다고 다 뚫리지 않는 건 아니다. 절망에는 불가피한 실용적 틈이 있었다. 바로 정문 주변의 개구부. 엔지니어는 그것을 필요한 구조적 여유라 부르지만 작전 계획자는 축복받은 허점이라 부른다. 더 큰 문제는 그 센서들이 상용 모델, 즉 갑사사고, 대량 구매 가능한 버전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모델은 불행히도 소유자 입장에선 안개를 싫어한다. 안개는 센서를 꺼버리는 게 아니라 감싼다. 열 신호를 퍼뜨리고 작은 열점을 감지하기 힘든 속삭임으로 바꿔버린다. 상상해보라. 한 경비원이 커피를 들고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패널은 깜박이고 짙은 안개가 안전한 세상과 혼돈 사이를 가리는 부드러운 장막이 된다. 그건 영화 같은 해킹이 아니라 타이밍 좋은 기상현상이었다. 복잡한 기술도 필요 없었다. 인간의 설계, 울타리의 틈과 절약형 장비 싸구려, 센서, 그리고 자연의 공모만 있으면 충분했다. 이건 시스템 붕괴 이야기가 아니라 겸손의 교훈이다. 가장 현대적인 방어망조차 울타리의 구멍이나 흐린 아침 같은 사소한 것에 달려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인생에서도 그런 사소함이 문을 열어젖힌다. 밤은 계산된 혼란으로 변한다. 미끼 드론들이 급강화하고 하늘에는 빛과 궤적이 뒤엉키며 지상에서는 마치 즉석공포 축제가 벌어진 듯한 광경이 연출된다. 경비원들은 발포하고 기관총 타는이 어둠을 가로지르며 신속 대응 부대는 사이렌을 울리며 잘못된 지점으로 돌진한다. 바로 그것이 계획의 의도였다. 눈과 귀를 분산시킬 만큼의 소음,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 더 작고 조용한 움직임이 길을 만들어간다. 혼란 속에서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취약한 순간이 찾아온다. 송신기하나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일상적인 통화를 그대로 훔쳐왔기 때문이다. 가 무전망에 흘러들어온다. 차가 엉망이야. 길 좀 비켜줘. 늦고 있어. 그 말은 무해해 보이고 거의 귀찮은 불평처럼 들린다. 하지만 피곤에 지친 경비원에게 심박은 빨라지고 경고등은 깜박이는 상황에서 그 말은 안정감을 주는 일상이다. 익숙한 사람 정해진 시간표, 우선권을 주장하는 트럭, 그리고 문이 열린다. 여기엔 화려함 같은 건 없다. 대단한 기술적 묘기 대신 실시간으로 적용된 심리전이다. 1분 전만 해도 화면엔 붉은 점들이 깜박이고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1분 후엔 관성 습관과 피로가 행동을 결정한다. 그 결과는 잔혹하고도 단순하다. 방어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좌표를 논하는 사이 등불과 무전 메시지에 가려진 4대의 진짜 드론이 틈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이 작전은 기술뿐 아니라 인간의 예측 가능성, 익숙한 길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그 습관을 이용해 열쇠로 바꿨다. 전쟁에서는 때때로 정확한 목소리 한마디가 100개의 센서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다. 새벽 2시 10분, 밤은 더 이상 장막이 아니었다. 완전히 불타오르는 무대였다. 신속대응 부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다. 세대의 티그르 차량과 낡은 장난감처럼 삐걱대는 주232 대공포 트럭. 그들은 도착하긴 했지만 항상 그렇듯 정확히 30초 늦게 나타났다. 포수는 방 안에 모기를 쫓는 사람처럼 포신을 돌리며 조준했고 기관포는 불빛이 그어진 선을 그리며 미친 듯이 탄환을 쏟아냈다. 잠깐, 정말 잠깐 동안은 가능해 보였다. 막을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을 것만 같아났다. 그 짧은 순간 모두가 소련 엔지니어링의 기적을 믿었다. 하지만 4대의 실제 드론은 예의를 갖춘 손님이 아니었다. 트럭의 그림자처럼 붙어 들어와 레이더에도 인간의 피로한 눈에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의 프로펠러는 차가웠지만 조준은 뜨거웠다. 몇 달간의 훈련으로 익힌 냉정함으로 단 몇 초의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 하나씩 그들은 열 감지기에 잡힌 거대한 창고에 실루엣 폭발물로 가득 찬 금속 심장을 포착했다. 그 심장을 찾자마자 주저없이 쏘았다. 첫 충돌은 묘하게 낯선 소리였다. 금속이 금속을 때리는 둔탁한 울림 동시에 무전이 끊기고 대화가 멎었다. 이어진 폭발은 영화 속 불꽃놀이가 아니라 훨씬 더 잔혹했다. 짧고 날카로운 충격, 그리고 공기를 밀어내는 거대한 벽. 창문이 터지고 바닥이 흔들렸다. 창고 안에 수천 개 지뢰 껍질이 같은 순간을 느꼈다. 열이 오르고 압력이 폭발하며 안전장치가 무력화되는 순간. 3초 뒤 두 번째 드론이 퓨즈 조립 라인을 정확히 명중시켰다. 그 목표는 화려함이 아니라 효율이었다. 화학 화재가 번지고 불길이 마치 허기를 느끼듯 벽을 핥았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드론은 단순히 덧붙이러 온 것이 아니었다. 이미 불타는 구조물을 완전히 열어젖혀 산소를 불어넣었다.
몇 개의 작은 불씨가 거대한 화염 폭풍으로 바뀌며 모든 공기를 빨아들이는 불의 소용돌이가 되었다. 배기패는 멈추고 벽은 녹아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사란스크 상공에 익숙하지만 결코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형체가 피어올랐다. 구름이 아닌 숨쉬는 버섯구름. 알람이 울리고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타는 냄새와 함께 통제실의 웃음은 사라지고 남은 자들은 숫자만 읊조린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현실의 통계였다. 구조물이 무너지며 남은 건 냉정한 사실 하나였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정확히 시간을 계산하고 목표를 선택한 작전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 단 하나의 폭발이 한 공장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았다. 불길이 꺼졌을 때, 아니 더 이상 태울 것이 남지 않았을 때 새벽은 가장 비관적인 분석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드러냈다. 초기 추정에 따르면 공장의 70%가 검게 뒤틀린 자나세로 변했다. 출하 대기 중이던 지뢰 15만 개는 녹아내린 금속 덩어리가 되었고 그 공백은 성명서나 연설 따위로 메울 수 없는 공급망의 구멍이었다. 냉정한 회계 용어로는 수천만 달러의 손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몇 달, 어쩌면 반년 동안 생산도 출하도 러시아가 전선을 덮기 위해 깔던 지뢰의 융단도 사라진 셈이다. 이전에는 이틀마다 전선으로 떠나던 트럭들이 이제 멈춰섰고 남은 선택지는 시베리아 깊숙한 곳의 예비 공장으로 물류를 우회하는 것뿐이다. 예전에는 몇 시간 걸리던 여정이 이제는 몇 주가 걸리고 그 모든 킬로미터가 비용으로 쌓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200만 달러가 추가로 든다고 한다. 현대전은 재무제표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번의 대가는 단지 군대만이 아니라 무적의 신화 그 자체가 치른 셈이다. 모스크바는 이 사태를 사고처럼 포장하려 했다. 불꽃 하나, 담배 하나 전기 합선이었다고. 하지만 영상은 다른 언어로 말한다. 인근 마을의 사람들은 음모를 보지 않는다. 그들이 보는 건 0이다. 그리고 연기는 돈처럼 항상 위로 올라간다. 이번 화재는 단지 산업단지를 녹인 게 아니라 통제 일루션 자체를 녹여버렸다. 숫자들은 단지 그 불편한 진실의 기술적 요약일 뿐이다. 잃어버린 지뢰 하나마다 참호가 한 뼘 약해지고 길어진 물류의 킬로미터마다 권력의 서사는 한 줄씩 금이 가고 있었다. 화재 다음날 아침 위로는 오지 않았다. 대신 영상이 퍼졌다. 전선의 한 병사가 휴대폰을 켜자 전황 지도 대신 고향 하늘 위로 솟아오른 검은 연기가 눈에 들어온다. 그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끊어진다. 신뢰란 아주 얇은 천과 같아서 텔레그램에 떠도는 한 장의 영상이 몇 분 만에 그 천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사란스크에서 잃은 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다. 병사 뒤편에 든든히 버티고 있다고 믿었던 공장의 존재감, 그 안심이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심이 증발하면 사기는 연료처럼 빠르게 고갈된다. 모스크바는 불편하고도 인간적인 선택 앞에 섰다. 산업의 심장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전선의 병사들을 지킬 것인가? 답은 예상 가능했다.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그들의 선택은 이해도 된다. 방공망을 후방으로 돌렸다. 추정치로 약 50개의 판치르 시스템이 전선에서 철수해 그들이 결코 공격받지 않을 곳이라 믿었던 시설을 지키기 위해 이동했다. 그 즉시 전선엔 물리적인 빈틈이 생겼다. 불과 100m 폭의 공백. 그러나 전쟁에서 공백이란 곧 초대장이다. 이건 단순한 군사이론이 아니다. 심리적 계산이다. 병사들은 방어선이 이동하는 걸 눈으로 보았다. 그들이 지키던 위치가 지도에서 지워지는 걸 본다. 그 순간 적의 인식도 바뀐다. 우크라이나에게 그것은 확실한 약점이자 잠재적인 기회다. 러시아 병사에게는 집의 뒷문이 열린 것을 깨닫는 듯한 감정이다. 신뢰는 의심으로 바뀌고 일상은 긴장으로 변한다. 공식 대변인들은 여전히 완곡한 표현으로 상황을 포장하려 애쓴다. 하지만 영상은 말보다 빠르다. 선전은 서사를 다시 엮으려 하지만 화면 속 불길은 더 단순한 진실을 말한다. 이제 후방과 전선의 경계가 흐려졌다. 앞으로 몇 달간 이 흐릿해진 경계가 시험대가 될 것이다. 누군가는 그 틈을 이용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메우려 애쓸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도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추정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 우크라이나가 쓴 돈은 약 140만 달러 남짓이었다. 전쟁 기준으로 보면 꽤 소박한 예산이다. 말하자면 디저트까지 포함된 공식 만찬 한 번 값 정도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피해 규모는 수천만 어쩌면 수억 달러에 달했다. 공장은 분화구로 변했고 공급망은 끊어졌으며 적은 마치 손이 떨리는 채로 체스를 두는 사람처럼 방어망을 재배치해야 했다. 그리고 모스크바가 아직 손실을 세고 있을 때 두 번째 일격이 들어왔다. 마하치칼라의 석유시설 해군 연료에 심장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완벽히 짜인 안무였다. 몸통을 맞히고 이어서 머리를 가격하는 복서의 전형적인 원투펀치. 다만 이번엔 드론이 주먹이었다.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불편하다. 거리도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고 아무리 단단한 신호라도 결국 불에 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그날 밤 당신이 지휘관이었다면 적의 탄약을 비우기 위해 드론 절반을 희생했겠는가? 아니면 마지막 일격을 위해 아껴뒀겠는가? 아래 댓글로 남겨라. 가장 뛰어난 전략은 고정 댓글로 걸릴 것이다. 그리고 준비하여라. 다음 이야기는 이보다 덜 폭발적이지 않을 테니까.